금일 내용은 항문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문질환이라는 것은 흔히 치질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치질의 세 가지 흔한 질병이 치핵과 치루와 치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핵을 대개는 치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항문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복부 장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복했을 때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을 지나면서 변으로 형성이 되어서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이라 하는 것은 직장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변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문과 직장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항문은 바깥쪽에서부터 3 내지 4cm 정도를 항문이라 하고 그 위쪽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문과 직장 사이에는 치상선이라 해서 마치 사람의 이빨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상선이 중요한 이유는 치상선에 항문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정확한 역할은 잘 모르지만은 변을 잘 보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그 항문샘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항문에 농양이 생기고 그것이 악화가 되어서 치루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항문질환, 즉 암이 아닌 항문질환은 치질로서 치핵, 치루, 치열 이것을 양성 항문질환의 3대 질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항문 소양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핵이라고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냥 치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질의 원인은 과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 중에서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식사라든지 변비, 그 다음에 항문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항문에 과도한 힘을 주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치질이 있는 가족력이 있으면은 치질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요인들이 치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치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질의 분류와 증상을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일기로 명명하는데 치질의 흔한 증상이 출혈과 그 다음에 항문 밖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돌출은 없습니다. 돌출은 없고 배변 시에 선홍색 피가 되게 뚝뚝 떨어지지요. 통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도 치핵이 되면은 배변 시에 치질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왔다가 배변 후에는 저절로 들어갑니다. 증상은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돌출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도 치핵이 되면은 바깥쪽으로 배변 후에 돌출이 되었다가 저절로 들어가질 않아서 손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쾌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뇌에 분비물 같은 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도 치핵이 되면은 빠져나왔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질 않게 되면은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부종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치핵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살점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삐져나오는 덩어리 속에는 이런 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타래처럼 얽혀가 있는 혈관들의 안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자라서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치상선 있죠. 치상선이라고 이 위쪽에서 대개 내치액이 생깁니다. 생겼다가 밖으로 돌출은 되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2도 치액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밀려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3도 치액이 되면은
뭐 이도치액과 그림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밀려 나왔다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갑니다. 사도치액이라는 것은 이제 나왔다가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이런 치액,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혈관총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들에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항문 안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의해서 변비라든지 뭐 가족력이라든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점점 자라나서 질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질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출혈하는 치질입니다. 밖으로 배변 시에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마치 물총을 쏘듯이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오랫동안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환자는 빈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요. 마치 그 물총 쏘듯이 피가 펑펑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삼도치액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배변 후에 이런 내치액들이 밖으로 돌출이 됩니다. 돌출이 되었다가 저절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삼도치액으로서 이쪽에 있는 내치액이 안쪽에서 빠져나왔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주위에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은 피부가 많이 늘어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혈전성 치액이라 해서 갑자기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음주 후에 장시간 앉아서 있는 경우에 피가 엉어리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파달처럼 엉어리져서 이렇게 돌출이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면서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약물로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자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외치액, 즉 바깥쪽에 있는 치액과 더불어서 치열이라 해서 항문이 찢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들은 관략근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변 후에 통증이 수시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는 물론 본인은 오랫동안 알아온 치질로서 알고 병원에 왔습니다. 본인 말로는 10년 이상 치질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왔을 때 저희들이 만져봤을 때는 딱딱한 덩어리로 만져지고 항문암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치질 수술을 하지 않고 조직 검사 결과 항문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은 자기가 모르게 치질로서 오인하고 집에서 방치했다가 이렇게 암이 심한 상태로 찾아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치질이 암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암은 그 자체가 원래 암이었고 치질이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암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삼도치액이죠. 이 안쪽에 있는 내치액이 돌출이 되면서 밖으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질이 밀려 나오면서 혈전이 생기고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대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대개는 마취하여서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그 치질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기에는 즉 단순히 출혈만 있고 밖으로 돌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약물 치료 중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해서 섬유술을 먹거나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수자욕을 하면서 항문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식이요법이나 온수자욕, 약물치료 등을 해서 대개 1도나 2도 치질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2도 치질 중에서 좀 심한 경우, 즉 치질의 크기가 큰 경우라든지 출혈이 지속적으로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자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은, 즉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변이 굵고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서 변이 부드럽게 나오도록 해서 치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욕하는 것. 배변 후에는 항상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린 애들을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은 그 애는 크면서도 치질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항문 부위의 치액총의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해가지고 치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앞에 있는 섬유소나 약물요법 외에 자르지 않고 이렇게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이런 하나의 방법들이 독립적으로 해서 그 치질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대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법과 부과하여서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물 치료와 아울러서 또 이런 치료들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식제 주사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치액총, 즉 앞에 그림에 있는 치액총 위에다가 부식제 주사를 주물해서 이것들이 경화가 돼 딱딱하게 되면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 시골에 가면 돌팔이들 그러니까 야매로 한다 하지요. 야매로 주사 맞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 한 7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은 데 비해서 좀 심한 경우 2도나 3도 이상의 치질에 있어서 부식제 주사법은 큰 효과가 없고, 초기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번 사용할 방법인데 저희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무밴드 결찰법이라는 것은 치질을 쉽게 말해서 목을 묶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개사가 되면서 똑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도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술과 아울러서 수술 중에 안쪽에 있는 내치액들은 이렇게 결찰해서 묶어서 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한냉 치료라든지 뭐 그런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은 요즘 거의 사용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식제 주사하고 그 다음에 고무밴드 결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 대개 2도 치액 중에서 심한 경우라든지, 즉 치질의 크기가 큰 경우, 그 다음에 3도 이상이 되면은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치질을 잘라낸다는 것은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세 곳의 치질을 잘라 들어갔습니다. 잘라 들어가서 물론 하나의 치질을 잘라내고 나서 그 다음 치질을 수술하고 또 차례대로 하는 건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 곳의 치질을 수술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내치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절제를 해내는 것입니다. 수술을 절제하고 난 모습이죠. 이 사람은 4곳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바깥쪽 상처를 이렇게 꿰매지 않고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안쪽에 있는 배출물들이 쉽게 빠져나오면서 염증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꿰매지 않으면은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의사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꿰매기도 하고 꿰매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만 꿰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안쪽에만 꿰매고 바깥쪽은 꿰매지 않는 이런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 직후의 모습이죠. 즉 바깥쪽에 있는 외치액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 안쪽까지 즉 치상선 위에 있는 내치액까지 다 절제를 하고 난 모습입니다. 이것도
4군데 치질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사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과서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치질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치질 수술뿐만 아니라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 중에서 이것은 통증은 합병증이라고 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옆집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아파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오자마자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치질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 그 다음에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손끝이나 발끝 같은데 가시가 박히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문 부위도 신경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 없다면은 그것은 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수술하고 나서 무통기라 해서 그 무통 주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달고 있으면은 수술하고 나서 그 기구를 달고 있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 약이 떨어지면은 이제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먹는 약으로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소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척추 마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항문이 부으면은 그 항문 쪽으로 오는 신경하고 그 다음에 요도 쪽으로 가는 신경이 척추의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항문이 부으면은 그쪽도 같이 붓게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특히 전립선이 커져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합병증들이 흔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한 자리에 피부가 늘어진 것을 채피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피 나는 것은 수술하고 바로 직후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퇴원한 후에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은 한 200명에 1명꼴로 한 0.5%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수술 부위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났다가 직장 속에 피가 고였다가 쏟아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상당히 창백한 상태로 옵니다. 피가 많이 날 때까지 환자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납니다. 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혈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와서 지혈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래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은 마취를 해서 그 부위를 꿰매준다든지 해서 지혈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환자가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 다음에 치열 및 항문 협착이라서 이전에 수술하고 나서 항문이 좁아졌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돌팔이들한테 수술 받거나 하면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치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항문 협착이 조금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열, 즉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항문이 찢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치질 수술하고 나면 재발합니다. 다 재발하는 것은 아니고 금방 재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항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2 내지 3% 정도의 재발의 빈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금방 재발하거나 이전처럼 치질이 심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제대로 수술만 하면은 치질의 재발 빈도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두통이 생기는 것은 이 수술하고는 상관없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척추 마취를 한 결과로서 간혹은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치질이 생기는 치액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를 하면은 평생을 수술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지만은 관리를 잘 못하면은 치액총이 점점 커지면서 치질로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서 책, 신문 보는 것, 이것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죠.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 안 좋아집니다. 엄마 아빠가 화장실에서 책, 신문 보면은 애들도 크면서 그걸 보고 같은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책이나 신문을 거기서 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비 생기면 화장실에 또 오래 앉아있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소 많은 채소, 과일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해야 됩니다. 뛰면은 그래도 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 후에는 항상 가볍게 휴지로 닦고 따뜻한 물로 항문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거 뭐 씻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1분 정도면은 또 씻고 나면 훨씬 개운합니다. 휴지로 그냥 닦는 것보다. 항문 건강을 위해서도 따뜻한 물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혈전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하듯이 어떤 자세든지 50분 앉아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일어서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치질, 정확하게 말하면은 치핵인데, 치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항문 직장에 염증이 생기는 농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문 직장 농양의 대부분은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상선에 있는 항문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혀버립니다. 막히면은 그 샘에서 흘러나와야 될 액이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물이 썩듯이 샘에 염증이 생겨서 농이 커지면서 염증이 주위로 파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 생기면은 급성기 때는 이런 농이 그 조직 안에 차가 있지만은 점점 심해져서 그게 나갈 데가 없으면은 항문 주위로 터져 나옵니다. 그 터져 나온 것을 치루라 합니다. 그래서 농양은 염증이 시작된 급성기이고 치루는 그것이 터져서 진행된 만성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항문선의 감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이, 혈액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항문 직장 농양이 잘 생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주위가 부풀어 올랐지요. 항문샘에서 염증이 시작돼서 그것이 안쪽으로 파급이 되면서 농이 차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환자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항문 윗부분에 약간 색깔이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농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쪽을 직장이라 하고 아래쪽을 항문이라 했죠. 그 사이가 치상선이고 치상선에 있는 항문샘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퍼져나간 형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농양을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제 이 분류법에 따라 가지고 수술하는 즉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흔한 이런 즉 항문에서 근처에 있으면은 수술하기도 편하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도 잘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복잡한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하기도 힘들고 하고 나서 재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항문 농양을 초음파로 진단한 모습입니다. 안에 농이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안쪽에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보면은 농이 차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시커멓게 보입니다. 이것으로 진단이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진단을 하기 전에 찾아와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상은 환자가 통증이 시작됐는데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터져 나올 때까지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나게 됩니다. 열이 나고 환자가 나른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종창이라 하죠. 부풀어 오르고 눌러보면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압통,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좀 단단해지는 그런 경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별 진단으로서, 즉 이런 그 동량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남자는 요도 주위에 농량이 있으면은 이런 그 직장 항문 농량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직장 항문 농량이 심한 경우에는 고환 있는 데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그 앞쪽에 질 쪽에 있는 바톨린선에 있는 염증하고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치료는 진단이 되면은 바로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농만 잘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안 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질환들, 당뇨라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심장 수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개 배농, 즉 칼로 째가지고 농을 빼낼 때 항문샘에서 염증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 염증이 시작된 항문샘이 있는 부위를 내공이라 해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으면은 같이 제거를 함으로 해서 한 번에 수술이 끝납니다. 단지 절개 배농만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 내공이 있는, 즉 염증이 시작된 항문샘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은 대개 한 번에 수술이 끝이 납니다. 그 직장 항문 농량이 심해져 가지고 터져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만성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치루로 됩니다. 그래서 치루라 하는 것은 항문샘에서 염증이 시작돼서 농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바깥쪽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 염증이 시작된 부위를 내공, 즉 1차 누공이라 하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터져 나온 것을 외공이라 합니다. 원인은 설명을 드렸죠. 항문샘에 염증이 있다가 그것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항문샘에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농이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이 퍼져나가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의 형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에 있는 간략근,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것이 항문 바깥쪽에 있는 간략근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간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 참을 때 항문을 조아주는 것이 바로 간략근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이 간략근을 경계해서 어디로 퍼져나가는 것에 따라서 형태를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한 것은 수술할 때 이런 간략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동글동글한 것은 외간략근, 바깥쪽에 있는 것, 안쪽에 있는 것은 내간략근입니다. 이 간략근 사이로 빠져나온 것도 있고 간략근, 외간략근을 통과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간략근 사이로 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염증을 형성하고 이렇게 퍼져나간 경우, 그 다음에 직장치료라 해서 지상선에서 염증이 시작되지 않고 직장에서 이렇게 염증이 시작돼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뚫려 나온 구멍이 항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내공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고 직장 이런 곳에서 시작되게 되면은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한 번에 끝이 나지 않고 수차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형 치료에서 직장에서 시작됐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창자에서 시작이 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는 작은 창자 자체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환자는 이쪽에 위쪽에 보면 바깥쪽으로 염증이 터져 나온 모습이 보이죠. 이것을 외공이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환자는 별 증상을 못 느껴요. 가끔 뇌에 진물만 묻는 정도지 아프지도 않습니다. 터져 나오게 되면은. 여기도 터져 나온 모습이 보이지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전에 한번 칼로 쬐어요. 칼로 째서 흉터가 남아있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그 부위를 누르면은 환자가 아파하고 단단하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에 대한 근본 수술을 하지 않고 절개 배농만 해서 농만 빼준 그런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수술을 해놓은 것인데 이 환자는 이 항문에서부터 이쪽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할 때는 안쪽에 있는 내공에서부터 바깥쪽 외공이 있는 그 길, 치료의 길을 터주는 것이 수술의 방법인데
한 번에 터주게 되면 관략근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만 터주고 관략근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차오르면 추가적으로 관략근을 잘라줍니다. 이런 것을 시톤법이라 해서 이렇게 고무줄로 아니면은 실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여기에 염증이 터져 나온 흔적이 보이지요. 여러분 여기도 보이지만은 또 하나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이쪽에 바로 고환하고 경계부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것은 항문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절개를 하면은 관략근 손상이 많아서 변실금이 생깁니다. 즉 나중에 환자가 수술은 잘 되는데 변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시톤법이라 해서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 안쪽에 내곡만 잘라내고 거기를 깨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이쪽은 시톤법을 했고 이쪽에는 저 안쪽으로 깊이 염증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배액을 하기 위해서 심지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위는 이따가 나중에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나서 다시 한번 살이 차올라오면 잘라줘야 되는 2차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공이 보이죠. 이 환자는 이쪽에 있고 이 환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이렇게 3개 이상 외공이 있는 것을 다발성 치료를 하는데 다발성 치료 있는 환자는 장에 결핵이 있다든지 다른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장 검사를 필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치루 절제술이라 해서 치루 즉 외공에서 내공까지의 그 길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거를 하고 이 부위를 깨매면은 항문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깨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살이 차올라옵니다. 절제하고 나서 이렇게 살이 파여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깨매면은 염증이 잘 생기므로 그대로 놔두고 살이 차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특별히 항생제 같은 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환자는 이쪽에 있지요. 항문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안쪽에 보면은 이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요. 대개 들어가 보면은 그쪽에는 살이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대개 한 번에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루 모양 자체가 말발굽 모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항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루가 저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항문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염증이 시작되어 갖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염증이 시작된 이 부위를 제거를 하고 이 사이까지 원래는 다 터주는데 이렇게 다 터주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쪽의 공간들을 긁어내고 이렇게 묶어서 안쪽에 배액이 잘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 상처만 아물게 되면은 이 고무줄만 빼면은 살이 차올라오면서 아물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환자의 모습인데 시톤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차올라옵니다. 차올라오고 나중에 묶어놓은 요 부위만 잘라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치료 수술하는 방법은 치료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치료는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질은 놔두더라도 그게 암으로 변화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은 치료는 간혹 암으로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놔두게 되면은 자꾸 염증이 재발하고 하면은 하나에 있던 치료 구멍이 여러 개로 바뀌면서 수술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발견이 되면은 바로바로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에서 치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돌전에 남자들한테 대부분 발생합니다.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남자한테 잘 발생하는 걸 봐서 호르몬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 먹인 애들한테 잘 발생한다는데 이런 건 되게 이제 추정입니다.
치료는 애들이 되게 이제 항문이 아파가지고 좀 웁니다. 변 볼 때 특히. 그리고 그 보면은 항문 주위가 발갛게 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은 항문에서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배농하듯이 절개해주면은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여기 치료 수술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절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 농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묶어 놓기도 하는데 대개는 뭐 절개하면은 그걸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흡입 마취라 해서 잠깐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환자가 큰 불편도 없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입원할 필요도 없고 집에 바로 가면 됩니다. 약도 뭐 특별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치액했고, 그 다음에 치료했고, 그 다음에 치열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대개 그 치질로서 오는 환자들이 그 분포를 보면은 거의 치액 환자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치료고, 그 다음에 10% 정도가 치열입니다. 치열은 변 볼 때 환자가 통증을 느낍니다. 피가 납니다. 찢어지는 통증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만 봐도 치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초기에는 그냥 찢어지기만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피나고 하는 건데 이제 한 달, 두 달 이상 지나게 되면은 환자가 자꾸 찢어지면서 그 부위에 궤양이 생기고 관략근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변 보고 나서 환자의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후까지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의 치료하고 만성기의 치료는 다릅니다. 젊은 사람한테 주로 발생하고 남녀 빈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보면 거의 8대 2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가 여자가 바로 치열입니다. 치료는 남자한테 많고 치열은 여자한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찢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져가 있죠. 그리고 관략근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은 치료가 급성기에는 대개 온수 자욕을 하고 섬유소를 복용해서 변이 굵게 나오도록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치열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항문이라는 것은 배변을 할 때 관략근의 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배변 시에는 내관략근이 이완이 되고 외관략근은 힘을 줘서 배변이 잘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배변 시에 내관략근이 쉽게 이완이 되지 않고 오므려진 상태로 있게 되면은 변이 나오면서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 변이 무르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항문 자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좁아져요. 좁아지다가 갑자기 설사약을 드신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비가 생겨서 한 3, 4일에 한번 변을 보면은 변이 굵게 나오면서 찢어져 버려요. 그런 환자들은 계속된 설사로 항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온수 자욕을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라든지 설사 안 오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한테 치열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특히 모유를 먹이다가 우유로 바꿔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식사를 바뀌게 되면서 한 2, 3일 정도 배를 못 누게 되면은 변이 굵게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자욕만 잘 시키게 되면은 피가 멈추고 잘 낫습니다. 그 다음에 치열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은 만성 치열인 경우, 즉 환자가 배변 보고 나서 수시간 동안 통증이 있는 경우에 만성 치열로 정의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항문을 넓히게 주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해서 넓혀주기도 했는데 그런 기구를 사용하면은 이 항문 관략근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술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내관략근, 즉 이완되지 않는 내관략근 일부를 절개를 해주면서 잘 이완이 되도록 하는 내관략근 절개술이라는 수술법으로서 수술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거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술 자체도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열 환자 수술하더라도 한 10% 정도 재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성 환자를 급성기에는 대개 약물 치료로서 거의 90% 이상 좋아집니다. 만성 환자는 수술을 해야만이 90% 이상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열 환자에서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만성기에는 외과적인 치료가 회복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처음에 치질을 수술을 하시던데 그 치질을 한 3군데 정도 됐다고 하시면 예.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 항문의 정리에 예.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방하는 데 영향이 그게 치질, 즉 쉽게 말해 치액을 치질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문 관략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략근 위쪽에 점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 즉 치액총이 커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항문 관략근, 즉 그것이 뇌관략근하고 바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관략근과 관계를 확인을 하면서 뇌관략근에서부터 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관략근에는 손상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관략근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변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변실금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워낙 많은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관략근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잘 구별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치질 수술하고 나서 요즘 변실금 생기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저희 병원에서도 본 적이 없고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고 많은 치질을 잘라내다 보면은 항문이 좁아지는 현상으로서 간혹 찾아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점막을 많이 잘랐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치질을 무리해가지고 치질이 만일에 한 5군데 정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잘라면은 나중에 항문이 좁아질 염려가 있으면은 그 5개 중에서 증상이 심한 3개 정도만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서 자육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그걸 무리하게 눈에 보이는 거 다 잘라가지고 항문이 좁아지면은 환자 그 다음에 겪는 고통도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술하면서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질 수술하고 나서 변실금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빵가님, 예. 3도 정도 치질 상태인데 미리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치질 수술하면 레이저 수술하면 간단히 되고 수술하고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레이저 수술하면 여러분들 해가지고 수술해야 예. 이게 이제 레이저 하면은 우리가 레이저라는 게 이제 모든 만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지만은 그 수술을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거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그냥 그것을 태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은 레이저로 간단히 태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3도 치액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수술을 한다 하는 것은 칼 대신에 우리가 쓰는 칼 대신에 레이저 칼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레이저 칼을 이용하면은 부기가 좀 적고 통증이 적다는 그런 보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레이저 칼로 사용하나 그냥 일반 칼로 사용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거는 레이저 하면은 그냥 레이저를 한번 쏘면은 치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3도 치액 정도가 되면은 레이저를 사용하든지 칼로 사용하든지 일단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와 같은 상처의 그 수술하고 난 모습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레이저로 하든 칼로 하든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입원을 해서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의 출혈이라는 합병증이라든지 통증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은 보내고 나면은 의사도 불안하고 환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나 의사한테 서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